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생방송 중에 책상을 치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발언이 한국 여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각종 SNS와 미디어들까지 이 사건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토 히로유키라고 합니다. 저는 도쿄의 유명 TV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요. 몇 개월 전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하루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을 접하고 말았답니다. 히로유키, 이 게시물 좀 봐봐요. 제 친구 다카하시가 그의 화면을 가리키며 말한 거예요. 이 일본인 가족이 서울의 한 식당에 갔는데 그들이 일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가격의 2배를 청구받았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었어요. 그 게시물은 식당 직원들이 일본어가 사용되는 것을 듣고 냉담하고 불친절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래의 댓글들은 비슷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역에서 불쾌한 시선을 받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끝없이 기다리거나 과도한 금액을 청구받는 등의 이야기들이요. 여기 또 다른 게 있어요. 다카하시가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일본어로 길을 물었는데 한국인들은 듣지 못한 척하거나 그냥 지나쳐갔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큰 공포감이 느껴졌어요. 소셜미디어와 심지어 일부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인들을 푸대접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주요 뉴스 채널들은 한국에서 일본인 여행자들을 위한 숨겨진 위험들과 서울에서 높아지는 반일 감정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을 내보냈어요. 저는 일본인 관광객이 안내 데스크에서 무시당하는 동안 한국인 고객들은 즉시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이럴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와 수천 개의 환한 댓글을 받았어요. 한일 간에 과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는 다카하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일본 여행객들을 심하게 대하고 있다니 참 안타깝고 놀랍네요. 다카하시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제 사촌이 작년에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는데 모든 것이 괜찮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한국인 가이드들이 함께 있었어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제 프로듀서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의 일본인 여행자들의 경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루 종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보다가 이런 부탁을 받으니 거부감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읽었어요. 한 이야기는 일본인 가족이 빈 식당에서 화장실 옆에 자리를 배정받았다고 해요. 또 다른 이야기는 상점 직원들이 일본인 고객을 보고 속삭이며 웃었다고 주장했어요. 댓글들은 경고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서 절대 혼자 여행하지 마세요. 공공장소에서 일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온 것처럼 가장하세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싫어해요. 제 아내는 제가 이 과제에 대해 말했을 때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당신 안전할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무서워 보여요. 그게 제가 알아내야 할 것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소셜미디어가 말하는 것처럼 일본인들에게 위험할까? 아니면 이것들은 단지 많이 공유된 몇 가지 나쁜 경험일 뿐일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일본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만약 한국에 간다면 무례함, 차별, 심지어 위험을 마주할 수도 있었어요. 식당 직원들은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고 상점의 점원들은 저를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일본어를 사용한다면 도움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이것들은 단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고 심지어 뉴스에서도 보도된 구체적인 사건들이에요. 한국에선 일본인이라는 것이 표적이 된다는 식으로 묘사되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 이야기들이 과연 진실일까?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그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히로유키, 정말 괜찮겠어요? 다카하시가 우리의 계획 회의 중에 물었어요. 그의 얼굴은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보여줬어요. 들리는 얘기들이 죄다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이다 보니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네요. 저는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널리스트로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소문만 보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봐야 해요. 우리 TV팀은 한국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지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인 관광객들을 인터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어요. 다카하시와 제가 일반 관광객으로서 직접 한국에 가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촬영하는 것이었죠. 한국에서 우리가 저널리스트라고 밝히지 않고 취재를 해봅시다. 저는 다카하시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서울을 탐험하고 유명한 장소들을 방문하고 현지 식당에서 식사하고 지하철을 타는 등 일반 여행자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두 명의 보통 일본인 관광객이 될 거예요. 우리의 프로듀서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만약 그 무서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며? 한국인들이 단순히 일본인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록할 거예요. 저는 단순히 대답했어요.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진실이라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현실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의 프로젝트가 승인된 후 다카하시는 저를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걱정돼요. 그 새로운 게시물 보셨어요? 누군가 올린 글인데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은 호텔 직원이 그들의 예약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게시물과 비슷한 다른 많은 것들을 봤어요. 매일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 일본인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에 대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진실일까? 저 글들을 모두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의 여행 전날 밤 저는 제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부엌 테이블에 앉아 우리의 계획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명동의 호텔을 예약했으며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유명한 장소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간식을 좀 챙겨 넣었어요. 아내가 제 여행 가방 옆에 작은 가방을 놓으며 말했어요. 만약 좋은 식사 장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요. 저는 미소 짓고 그녀에게 감사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이 여행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보여줬어요. 심지어 제 가족도 제가 한국에서 굶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그날 밤 다카하시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만약 우리가 길을 잃고 우리가 일본인이라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왔다고 가장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확고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그것이 이번 여행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자신감 있게 말하는 제 목소리와는 다르게 출발이 가까워질수록 걱정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만약 한국인들이 정말로 일본인 방문객들을 너무 싫어해서 우리의 해코지라도 한다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출국일 아침 제 위가 불안으로 꽉 조여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여권, 지갑, 그리고 여행 서류를 계속해서 확인했고 뭔가 잘못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저는 다카하시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걱정이 좀 되긴 하죠? 저도 걱정이 가득했지만 태연한 척 연기하며 다카하시에게 물었어요. 다카하시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젯밤에 다른 이야기를 읽었어요. 일본인 가족이 빈 식당에서 시끄러운 주방 바로 옆 테이블에 안내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웨이터가 그들의 주문을 여러 번 잊어버렸다고요.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제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챘어요. 비행은 짧았어요. 도쿄에서 서울까지 2시간도 안 걸렸어요. 하지만 제 걱정이 커지면서 훨씬 더 길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저는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하면서 궁금해했어요. 우리는 그 무서운 소셜미디어 이야기들에서 나오는 한국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현실이 있을까요? 저 옆에서 다카하시는 계속해서 그의 한국어 회화책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본어 대신 영어로 말해야 할까요? 그가 속삭였어요. 그게 더 안전하다는 글들이 더 많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편견에 직면한다면 그것도 취재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면서 다카하시와 저는 긴장된 시선을 교환했어요. 우리의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모든 무서운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테스트하려고 해요.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첫인상은 모든 것이 매우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바닥은 빛나고 유리는 반짝이며 어디에서도 쓰레기 한 조각 볼 수 없었어요. 다카하시와 저는 놀라움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와, 정말 깨끗하네요. 다카하시가 커다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저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은 높은 천장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아름다웠어요. 곳곳에 있는 디지털 화면들은 일본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공간을 통해 부드럽게 이동하면서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보였어요. 출입국 심사대에 다가가면서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실제 테스트가 될 거였어요. 한국인 직원이 제 일본 여권에 어떻게 반응할지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여권을 건네고 직원의 얼굴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가 명확한 영어로 물었어요. 관광이요. 저는 여전히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지 지켜보면서 대답했어요. 그 직원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작은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게 다였어요. 차가운 시선도 없었고 추가 질문도 없었어요. 제가 일본 국적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다카하시도 똑같이 순조로운 경험을 했고 우리는 수암을 찾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마 공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다카하시가 말했어요. 여기는 국제 방문객들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동의했어요. 도시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우리는 공항과 도시를 연결하는 서울의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역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고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과 열차 시간을 보여주는 디지털 화면이 있었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한국인 노인 여성을 발견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도와주고는 싶지만 혹시라도 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 화를 내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그 여성의 얼굴에 감사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여러 번 감사를 표했고 비록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따뜻함은 분명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들과는 다른 현실이었어요.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편안한 좌석이 있는 현대적이고 깨끗한 차량이었어요. 서울을 향해 가는 동안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호텔에 도착하기 위해 서울 메트로로 환승하면서 다카하시가 말했어요. 역들은 깨끗하고 잘 유지되어 있었으며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과 다음 열차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보여주는 화면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기차에 탑승하기 위해 가지런히 줄을 서고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밀치거나 떠밀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불문율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작은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면서 인정했어요. 심지어 도쿄 지하철에도 모든 역에 이런 실시간 열차 위치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우리는 명동역에서 나와 화려한 간판, 패션 상점, 그리고 음식 노점들로 가득한 분주한 쇼핑 지구로 들어섰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분위기는 활기차고 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저는 다시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들이 우리의 일본 여권을 보고 예약을 취소시켜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사토 히로유키로 예약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하며 제 여권을 보여줬어요. 리셉션 담당자는 컴퓨터를 확인하고 유쾌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사토 씨.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틀 맞으시죠? 여기서도 우리의 일본 국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전혀 없었어요. 체크인 과정은 순조로웠고 곧 우리는 좋은 전망이 있는 편안한 객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배고파요. 우리가 씻고 나서 다카하시가 말했어요. 식당에 가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일본인들이 한국 식당에서 나쁜 대우를 받는다는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테스트가 될 예정이었어요. 우리는 명동의 좁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칼국수집을 찾았어요. 입구에 줄이 길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좋은 식당임을 직감했죠. 20분을 기다린 후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밝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셨지만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녀는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 단어들을 섞어가며 메뉴를 설명해 주셨어요. 칼국수가 나왔을 때 그 풍부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에 다카하시와 저는 놀라움의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건 정말 맛있어요. 다카하시가 첫 입을 먹고 감탄했어요. 식사를 마칠 때쯤 우리는 한국 식당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첫날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었고 다음 날의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눈부신 햇살이 우리 호텔 방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날 우리는 한국 왕실의 아름다운 옛집인 경복궁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택시를 타봐요. 저는 한국 경험의 또 다른 부분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제안했어요. 우리는 택시 기사들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더 긴 경로를 택하거나 승객의 국적을 알게 되면 불친절해진다는 이야기들을 읽었었어요. 우리는 호텔 밖에서 택시를 잡았고 저는 기사님에게 제 휴대폰에 한국어로 적힌 우리의 목적지를 보여줬어요. 아, 경복궁.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고 그 다음 한국어로 뭔가를 물어봤어요. 이해하지 못해서 저는 일본어로 죄송합니다. 한국어를 못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기사님은 약간 눈썹을 치켜 올렸고 저는 부정적인 반응을 기다리며 긴장했어요.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택시기사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간단한 영어로 말해주셨어요. 한국 첫 방문인가요? 네,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아주 좋아요. 기사님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작년에 도쿄를 방문했어요. 아름다운 도시죠. 우리가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기사님은 흥미로운 건물들과 랜드마크들을 가리키면서 때로는 자신의 여행 중에 배운 몇 가지 일본어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적대적이기는커녕 그는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도시를 보여주는 것이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여정의 중간쯤에 기사님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자동차의 블루투스 시스템을 사용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는 한국어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 톤으로 보아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통화가 끝나자 기사님은 사과하듯이 우리에게 돌아봤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작은 문제가 있어요. 이전 승객분이 제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어요. 지금 그분이 애타게 스마트폰을 찾고 계신다고 하네요. 마침 가는 길에 있는 근처 경찰서에 계신다고 하니 잠깐 그곳에 들러서 스마트폰을 건네주고 가도 괜찮을까요? 딱 5분이면 돼요. 요금 할인해 드릴게요. 물론이죠. 저는 이 상황이 궁금해서 동의했어요. 기사님은 우리를 작은 경찰서로 데려갔고 거기서 빠르게 주차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딱 5분이면 돼요. 그는 안으로 서둘러 들어셨어요. 약속대로 5분이 안 되어서 기사님이 돌아오셨고 잘 차려입은 한국인 남성이 택시 기사님께 깊이 인사하고 여러 번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에게 휴대폰을 가져다 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기사님이 차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말했어요. 기사님은 마치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분은 사업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는데 스마트폰은 정말 중요하죠. 아마 연락처, 약속들이 다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분실물을 돌려줘요. 다카하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국에서 모든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하나요? 네, 기사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건 보통이에요. 우리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모든 분실물은 우리가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면 경찰서로 가요. 우리가 경복궁으로 이동하는 동안 다카하시와 저는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했어요.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승객의 분실물을 돌려주기 위해 기꺼이 이렇게 수고해주는 택시 기사를 찾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기사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미터기에 표시된 것보다 적게 요금을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작은 관광 지도를 주면서 가장 가까운 입구를 추천해 주었어요. 그것은 예상치 못했어요. 택시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카하시가 인정했어요. 온라인에서 읽은 글들만 읽었을 때는 한국 택시 기사들이 일본인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더 긴 경로를 택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대신 우리는 놀라운 친절과 정직함을 목격했네요. 저는 우리가 방금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대답했어요. 경복궁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서울을 배경과 함께 한국 전통 건축물이 가득 찬 드넓은 공간이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문객으로서 대우받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일본어를 구사하는 가이드가 일본인 관광객 그룹에게 경복궁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어요. 경복궁의 안내판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와 함께 일본어 번역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고 해서 다르게 대한 적은 단 한 번도 겪지 못했어요. 경복궁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JBS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다카하시와 제가 로비에 들어서자 JBS 높은 천장을 보며 개방감을 주었어요. JBS는 한국의 가장 큰 방송국 중 하나이고 그들의 사무실은 서울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세련된 유리 고층 건물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의 실제 경험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왜 이렇게 다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김민재 감독님과 만날 예정이었지요. 우리가 한국에 오기 전에 들었던 것과 실제로 본 것 사이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물어봐야 해요. 저는 우리가 리셉션 구역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카하시에게 속삭였어요. 50대 초반의 키가 크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남자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사토씨, 다카하시 씨, JB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감독님이 완벽한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한국 여행이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네요. 그는 우리를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전망을 제공하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도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현대적인 건물들, 산들, 그리고 전통 건축물들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깊이 감명받았어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을 때 매우 관심이 갔어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 김 감독님이 시작했어요.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 감독님, 우리는 들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소셜미디어와 심지어 일본의 일부 뉴스에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나쁘게 대우받는다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식당에서 차별받고 택시에서 과도한 요금을 청구받고 차갑거나 적대적인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카하시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도착한 이후로 친절함, 정직함, 그리고 환대만을 발견했어요. 김 감독님은 주에 깊게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불일치는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아요. 미디어, 전통적인 미디어든 최근 유행하는 소셜미디어든 모두는 종종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이야기들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일본인 관광객과 관련된 하나의 나쁜 경험이 수백 개의 공유와 댓글을 생성할 수 있지만 수천 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보도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일본인 방문객들에 대한 실제 차별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일본인이 한국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을게요. 김 감독님이 사려 깊게 대답했어요.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든 관광객들은 가끔 무례한 직원이나 불쾌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인 방문객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는 서울의 광대한 도시 풍경이 펼쳐진 창문을 향해 손짓했어요. 작년에 300만 명이 넘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만약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반일 감정이 정말로 있다면 그 숫자가 그렇게 높을까요? 일본 TV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인기 있을까요?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일본어와 문화를 공부할까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김 감독님 말에 동의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그렇게 강하게 지속되나요? 김 감독님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표정은 진지해졌어요. 우리 나라들 사이에는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요인들이 있어요. 정부 관계가 역사적 문제나 영토 분쟁으로 긴장될 때 미디어 보도는 더 부정적이 될 수 있고 그 서술에 맞는 개별 이야기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그는 계속했어요. 대부분의 일반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 정책과 개별 일본인들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점이죠. 우리는 특정 역사적 문제들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온 방문객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방송사에서는 김 감독님이 설명했어요. 한일 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외교적 긴장이 있을 때 그것을 보도하지만 또한 문화교류, 관광, 그리고 우리 민족들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보여줘요. 그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항상 성공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두 나라의 미디어는 때때로 협력보다 갈등을, 진전보다 문제점을 강조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관심을 끌기에는 더 적합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JBS 건물을 떠나면서 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경험한 것 사이에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어 다카하시가 말했어요. 우리가 미디어들을 접하면서 들었던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었던 게 사실이지만 와보니 현실은 전혀 딴판이군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자 도쿄의 친숙한 풍경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단 3일간의 짧은 한국 여행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상하게도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버린 꿈을 꾸고 방금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돌아오니 느낌이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다카하시가 수화물을 찾으면서 말했어요. 마치 비밀이 가득한 곳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들춰보고 온 느낌이 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어요. 우리의 짧은 여정은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우리가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들과 우리가 경험한 따뜻한 현실 사이의 큰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TV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프로듀서는 우리의 여행에 대해 듣고 싶어 했고 저는 전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기 전에 첫인상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 네트워크의 아침쇼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어요. 분장실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 메모를 다시 검토했어요. 이 인터뷰는 수백만 명의 일본 시청자들에게 도달할 것이었어요. 며칠 전에 저처럼 한국에 대한 그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믿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긴장되나요? 다카하시가 제 진지한 얼굴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조금이요. 저는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스튜디오 조명이 제가 인터뷰 의자의 자리를 잡으면서 밝게 빛났어요. 야마다라는 인기 있는 아침쇼 진행자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오늘은 방금 한국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사토 히로유키 씨와 함께합니다. 야마다가 방송이 시작되자 말했어요. 사토 씨,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경험한다는 많은 우려스러운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어땠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카메라를 직접 바라봤어요. 야마다 씨, 저는 완전히 솔직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 여행하기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걱정으로 가득 찼었던 게 사실이에요. 각종 소셜미디어 게시물들과 심지어 일부 뉴스 보도들까지.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갈 때 적대감, 차별, 심지어 위험에 직면한다는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했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우리는 친절함, 효율성, 그리고 환대만을 경험했어요. 정말요? 야마다는 진정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부정적인 대우도 경험하지 않았나요? 한 번도요. 저는 확인했어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했고 우리의 국적을 숨기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간 모든 곳에서 예의와 존중으로 대우받았어요. 저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공유했어요. 깨끗한 공항과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승객의 분실된 스마트폰을 돌려주기 위해 헌신한 택시 기사까지요. 인터뷰가 끝날 무렵 몇몇 스태프 멤버들이 서울 방문에 대한 질문을 하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딸이 한국에 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한 카메라 기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경험을 들어보니 마음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제 인터뷰의 클립들이 일본의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됐어요. 우리의 전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을 때 그것은 해당 시간대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한국에 대한 견해를 바꾸게 된 시청자들로부터 수천 개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본 후 저는 제 가족을 위해 서울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한 시청자가 적었어요. 우리는 방금 돌아왔는데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우리에게 갈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 그 취재가 가져다 준 변화는 직업적인 성과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기 시작했고, 도쿄에서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며 한국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저는 한국 여행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그때 경험했던 친절함을 떠올려요. 저는 맛있는 음식, 효율적인 지하철,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났던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그리워요. 한국에 한 번 더 다녀오려고요. 저는 어느 날 다카하시에게 말했어요. 한국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거든요. 제가 한때 가졌던 편견은 완전히 씻겨내려갔고, 지금은 제가 직접 겪으며 깨달은 본 모습을 통해 명확하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어요. 소문과 두려움에 왜곡된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요.